현재 금 슈퍼사이클 3.0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대통화 시스템에 의해서 금이 올라가는 현상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올라가는 시기와 올라가지 않는 시기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 잘한다면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 자산이다.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의 공급량이 문제가 되지 않냐. 근데 금의 공급량이 사실은 금이 왜 가치전환수단으로 불리고 있는지, 왜 돈이 되어 있을지 이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금 같은 경우는 지난 5,000년 전부터 인류가 인정한 가치저장수단이에요. 변하지 않고 썩지도 않고 그리고 나눌 수도 있고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 가치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많은 역사적으로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의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로마 시대에서도 그리고 조선 시대에서도 금은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각국 무역을 할 때나 이럴 때도 금이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20세기 초까지는 전 세계가 금 본위제 세계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금이라는 게 지난 50년 가까이 봤을 때 우리는 금과 분리된 사회를 살고 있지만 그 전, 그러니까 반세기 전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금과 연동된 사회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이라는 건 이제 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은 그냥 돈이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과거 역사에서는 금과 은이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돈과 같은 역할을 했고, 현재에서도 이렇게 통화가 많이 불안정할 때, 국가의 통화가 불안정할 때 결국 금과 은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 유전자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래도 이 금이라는 게 좀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불편한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상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게 조금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금을 돈으로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용될 잠재력도 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우선은 이 금에 대한 역사부터 조금 더 설명드리면, 금의 시대의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1944년도부터 이 브레튼 우드 체제로 이루어졌었고, 1971년도까지 금은 달러와 1트리온 수당 35달러로 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 닉슨 쇼크로 인해서 금 태환이 중단이 되었고, 금과 화폐의 연결성이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금은 화폐로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화폐에 대한 신뢰의 보험이랄까? 이러한 수요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과거 역사 속에서도 금의 시세는 장기 우상을 그리면서 그래프를 그려왔지만, 실질적인 금의 슈퍼사이클을 평가한다고 봤을 때 해당 금태환제를 종료된 시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금 슈퍼사이클 3.0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전 인류 역사 속에서 금의 상승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현대통화 시스템에 의해서 금이 올라가는 현상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현대를 기준으로 언제를 나눌 것이냐라고 봤을 때, 금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71년 닉슨 쇼크 이후이기 때문에 그 당시 닉슨 쇼크 이후로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해당 1971년 9년간의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과 닉슨 쇼크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25배 강세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2000년대, 2001년도부터 2021년도 이때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와 그리고 2008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 당시에도 불황기와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사이클이 맞물려 왔고, 금의 시세가 약 7배 강세가 나타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슈퍼사이클 3.0이라고 부르는 해당 기간인데요. 해당 기간에서의 회복기는 2016년도부터 발생되었고,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 시기 2022년도부터 나타났다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바닥이 1트리온 수당 1650달러인데요. 여기서부터 한 4배에서 5배 가량을 봤을 때 여전히 현재 시세에서도 약 2배 넘는 상승세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각각의 슈퍼사이클 특징을 좀 말씀드려보면요. 자, 우선 이 책을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 화면 띄워드릴 거고요. 우선은 금액 같은 경우는 1971년도부터 80년대까지 글로벌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가게 됐지만, 아무래도 경기가 불황이고 그리고 통화량이 급속한 팽창 속에서 생산성이 저해되고
그러니까 실질 성장이 많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 붕괴 요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돈을 못 믿는 것 같아. 이러한 심리가 자극되었고 화폐를 대신해서 어떤 거를 방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회귀 움직임이 발생된 게 금의 시세에 대한 근본적인 이러한 촉매제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1980년대부터 2001년도까지 그러니까 금의 슈퍼사이클 첫 번째가 끝나고 두 번째가 나타나기 전까지 약 20년간 금이 굉장히 많은 낙폭세를 보였거든요. 약 70% 정도의 낙폭세가 보였고요. 그리고 통화량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이게 정말 금을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통화량이 거의 5배에 조금 못 미치는 상승세가 보였음에 불구하고 이런 해당 자금들이 금에 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발생이 되었었고요. 아마 그래서 이 금이라는 건 어떻게 본다면 인플레이션만 봐서도 안 되고 통화량 증가만 봐서도 안 되고요. 결국의 핵심은 경기가 불안국면에서 이러한 국가가 발행한 통화가 안전한가 이런 의심이 들 때 수요가 자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기 이런 슈퍼사이클 기간별로 특징은 달랐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발생되었던 거는 결국 이 통화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무너졌었다. 이런 현상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책에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통화량 증가의 법칙과 그리고 점유율 상승의 법칙. 결국 금이 전체 글로벌 통화량 대비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차지하는가 라는 요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은 역사적으로 화폐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폐, 그러니까 전체 통화량에서 금이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봤을 때 1971년도에는 8.5%에서 1980년도까지 41%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전체 통화량에 대해서 차지하는 이러한 금에 대한 이러한 사람들의 선호 심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었다.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때는 4.7%부터 현재 당시 11년도 고가까지 17%로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한 4배 정도의 상승세가 펼쳐졌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2015년도는 최저점 바닥이고 이때 당시 봤을 때 점유율이 9%고요. 지난해 기준 조금 오르기 전에 13%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점유율이. 근데 이게 과거 스테이플레이션 양상처럼 조금 전개될 경우에 점유율이 약 한 3배 정도 증가도 봤을 때 그래도 30%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하냐, 그리고 점유율이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금일 시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요소까지 같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올라가는 시기와 올라가지 않는 시기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산이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일수록 그리고 내가 통화 가치가 내려가는 현상 속에서 방어하고자 하는 투자 자산이라면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네, 현재 슈퍼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 자 이걸 더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이 달러 기축 체제에 대한 균열이 발생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달러화를 피하는 이러한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달러화 사용량이 증가해야지 어느 정도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는데 달러에 대한 구매력이 낮아지고 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달러를 대체해서 이 브릭스 진영은 금으로 가고 있고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을 밀어주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국조차도 달러가 계속 균열이 보이고 있다라는 건 인정할 꼴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에 대한 금이 갈 때 국가별로 다르지만 결국 그래서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밀어준 국가들도 있고 반면에 금을 밀어주는 국가도 있고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게 결국 금이 단순한 반짝이는 금속 같은 게 아니라 신뢰가 무너질 때 사람들이 의지하는 최후의 자산이다.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슈퍼사이클 3.0은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통화에 대한 불안 요인, 그리고 시스템적인 균열 요인, 그리고 구조적 변화가 만드는 장기적인 흐름을 추종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단기, 신용공색과 같은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을 장기적인 투자를 한 자산이잖아요. 앞으로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더 볼 건데 이런 기간 속에서 현재 부채와 신용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가까운 기간 내만 봐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은행 파산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건 이제 2023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중국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헝다와 비구위안 같은 이러한 부동산발 위기도 있었고, 그 지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약 한 3개월 정도에 대한 부채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타나니까 중국 정부에서 더 많은 위안화를 풀어내면서 이거를 방어를 해줬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 경제 자체가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돈을 발행해서 이 빚을 이렇게 돌려받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결국 근본적인 우리가 통화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러면 이제 금도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금에 대한, 그럼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의 공급량이 문제가 되지 않냐? 저도 사실 금을 투자하면서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금의 공급량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 우리가 조금 전에 그래프를 보셨다시피 금은 장기에 봤을 때 연간의 생산량은 일정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채굴할 수 있는 금의 양이 약 24만 톤인데 현재 21만 톤을 넘게 채굴했으니까요. 앞으로 금을 채굴할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그리고 금을 채굴하면 채굴할수록 채굴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굴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금의 공급량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이 성장함에 따라서 사실 연간에 대한 금 생산량, 그러니까 채굴량은 더 많이 증가했어요. 이 과거 한 1970년대보다 현재가 한 3,500톤가량의 연간 생산량을 자랑하니까요.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이라는 게 전체에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양으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급 물량 같은 경우는 과거 역사 속 슈퍼사이클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돼요. 이 채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시장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비트코인도 이제 반감기라고 해서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잖아요. 물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에 대한 속도가 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채굴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채굴 비용, 이 단가가 올라갈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는 일들이 과거 우리가 2017년도부터 많이 봐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금도 채굴하면 채굴할수록 이런 채굴에 대한 비용 자체가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새로운 금강을 만들면 되지 않냐, 이 새로운 금강을 통해서 채굴하면 되지 않냐, 이러한 반론을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금강 같은 경우도 해외 논문과 자료를 찾아보면요, 다시 금을 이거를 광산을 개발하는데 약 1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금을 뽑아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슈퍼사이클이 발생되고 있는데 10년 전에 금강을 개발했던 게 지금 이제 채굴이 될 수는 있어도 현재 금의 시세가 올라간다고 해서 금을 더 뽑아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은 크게 이제 중요한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그리고 세계에 이러한 국가 간 균열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이 미국과 그리고 브릭스 진영 간의 대립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점진적인 양상 보여주고 있다는 현상. 자, 아마 이거를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 실물만 해야 된다, 이런 맹신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 실물만이 아니라 뭐 이제 ETF나 또는 KRX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관심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과도하게 금 투자하면 무조건 실물해야 돼, 이런 약간 강박에 가까운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저로서 좀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상 그래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시세를 실제보다 속여서 이렇게 높게 전망하는 경우나 호객행위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국내 프리미엄이 무려 30%나 꼈던 상황에서도 좀 과한 매수가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거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실물을 반드시 사야 된다라는 맹목적인 믿음들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물만이 정답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투자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시기를 우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긴 흐름에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 정보의 비대칭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금 투자를 거의 3년 가까이 바라봤지만 사실 매번 정보도 새롭게 들려오기도 하고요. 여전히 저도 이제 모르는 정보들이 새롭게 입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사실 이제 막 보시는 분들은 아직 모르는 내용들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요. 이렇게 모르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보통 일반 투자분들이 올라갈 때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제 시세, 환율, 세금, 유통 마진 이런 거에 대한 구조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지 말아야 될 기간에 무리해서 사는 이런 좀 호객행위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아쉽고 스스로가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느려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시적으로 천천히 월간의 흐름선상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시세적으로 좀 횡보나 좀 조정을 받고 사람들이 조금 소외됐을 때, 그럴 때 매수하는 편이 좋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흔히 대공황이나 이러한 경제 위기가 도래했을 때 과거 100년 전에는 금을 실제로 몰수한 사례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1933년도 이때 당시에 은행이 약 일주일 동안 자금이 다 동결된 사태들도 발생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통화를 풀어내는 경제에서는 은행이 무너져도 대부분의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00년 전 대공황 기간에서는요, 금 이상의 통화를 찍어낼 수가 없었던 그러한 선택지를 정책 위반자들이 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도 몰수하고 내 돈도 은행에 예금해놨던 거를 못 돌려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KRX 시장이 저는 가장 금 투자기에는 개인 투자를 봤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금이 몰수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들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 실물만이 정답이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은 좀 좋지 않다라고 바라보는 측면이 존재하고요. 그래서인지 금 실물 반드시 이 유리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장단이 각각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정답이야 이렇게 놓고 바라보기보다는 각자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목적성을 투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정도 좋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이 KRX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만약 경제위기가 많이 닥쳤을 때 KRX 시장이 몰수가 될까? 라고 보면은 사실 KRX 시장이 몰수될 정도라면은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주식이나 다른 것도 몰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거의 발생될 위험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현대사회에서는.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에 대한 이 소유권은 개인에게 존재하고요. 정부가 이를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몰수할 경우에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소송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상 금융 조치로 인해서 KRX 금시장이 일시 중단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걸로 이제 못 돌려받는다, 이건 좀 너무 나간 생각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때 매도 주문이 잠시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도 국내 실물금의 프리미엄 현상이 끼면서 먼저 괴리감이 또 발생될 수는 있어도 못 돌려받는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거 그리고 우리가 대공황 같은 사례도요,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리스크도 같이 놓고 오히려 대공황이 오면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공황도 유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플레이션형 대공황, 그러니까 독일형 대공황이 있고 디플레이션 대공황, 미국형 대공황이 있는데, 현대사에서는 보통 이렇게 대공황은 발생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 개발도상국이 아닌 이상 발생될 수는 없지만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형 대공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더라도 크게 금에 대해는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어떤 대공황이 발생될 수 있을지 그런 것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 위기가 충분히 반복적으로 오게 되고 이거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대공황으로 이어지거나 그럴 리는 없다. 향후 30년 가까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물만을 쫓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냥 같이 유연하게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엔 실물만이 답이라고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래서 실물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재난이 나타나고 그런 리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국가 대공황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붕괴가 되거나 그러한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우수하죠. 왜냐면은 터키, 튀르키예나 아니면 짐바브웨나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다른 나라 통화들 대비도 이제 그러한 해당 국가의 통화가 무너지지만 그게 금을 방어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그리고
전쟁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실물 보유하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물 금과 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유효한 자산이고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면은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물을 구입할 때는 살 때와 팔 때 결국에 손실을 보고 시작을 하잖아요. 부가세도 있고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갔을 때, 단기적 과열일 때 그런 걸 이제 감정적인 소비로 구입하는 선택지를 좀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금 투자의 장단점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점부터. 워낙 장점이 많기 때문에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부가세를 주고 구입할 경우에는 10% 이상의 손실을 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용 골드바나 이런 거를 투자할 때도 있기 때문에 약 15% 가까이 손해를 보고 시작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브랜드 골드바의 경우에는 같이 그 브랜드 프리미엄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게 디자인도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 임대료, 설비, 그리고 감가상각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가맹점이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가맹점 로열티 대신에 물류 마진을 넣기도 하고요. 골드바에. 그래서 좀 많이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골드바나 아니면 우리가 실제 실물을 살 때는 약 1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일반적으로 구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좀 고수들이 하는 방법이 있죠. 개인 간 거래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종로 가서 뒷금을 거래하거나 이제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뒷금을 이제 쉽게 말해서 부가세를 없이 금을 구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우리 현금이 대량으로 입금되거나 아니면 또는 개인 간 거래를 알선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던가 했을 때 세금적인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이 개인 간 거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복적 지속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초과 시에 유통 차익세에 대해서 10%에 대한 세금을 스스로가 그거를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이란 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 사실 금이 돈이긴 한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다 이렇게 세금을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사기 좋았던 방법이 개인 간 거래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해 이제 중고나라, 당근마켓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단점이 먼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에 사기 위험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 간 주문했는데 택배를 받았더니 돌멩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실제 만나서 거래를 했는데 삼자 사기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신변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뉴스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한 번씩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골드바나 아니면은 우리 거액의 이러한 명품이나 거래할 때 신변 위험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좀 단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현장 거래 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에 대한 진품 여부를 감별하기 좀 어려워요.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인근 감정원에서 비파기 검사기로 검사할 경우에는 가능하죠.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요즘에 브랜드 바도 좀 많이 진화돼 갖고 잠상 기법이 들어간 이러한 브랜드 바나 또는 브랜드 바 내부에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구입할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신뢰하고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 정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결국 현재 이 거래에서도 문제점이 살 때 팔 때 가격 스프레드 차, 가격 차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판매할 때 결국에 나중에 판매할 때 이게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I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통장에 이제 1,000만 원만 들어와도요 그거에 대해서 추적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6월 때부터 반영이 된다고 전 들었는데 만약에 3,000만 원에 우리가 현금을 인출해서 개인 간거래를 통해서 구입을 했을 때 시세가 3배 급등해갖고 9,000만 원에 판매한다. 9,000만 원 다시 현금으로 받아갖고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자금 출처 소명을 해야 되고 결국에 차익에 대해서 10%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거래 방법이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 간 중개 거래나 아니면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입할 경우에 거래가 좀 많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직접 현재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플랫폼 거래를 할 경우의 문제가 일단 수수료가 들어가죠. 플랫폼 거래 같은 경우는 통상 한 2% 정도 우리가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판매할 때 결국 2%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좀 규모가 큰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올 경우에 단가 경쟁이 돼갖고 좀 낮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그렇게 큰 기업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 이게 좀 많이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거래 장부가 너무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뒷금을 사갖고 플랫폼에 산다, 이거 나중에 소명해야 되죠. 아니면은 이렇게 거래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 이게 중고 거래업자로서 들어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통 차익에 대해서 10%에 대한 과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고액의 경우에는 실물을 해야 된다면은 부가세를 다 주고 사는 방법이 가장 그냥 깔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게 아니고 난 세금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실물 필요 없어 라고 하신 분들은 KRX 금을 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KRX 시장, 특히 현재 금 시세가 상승기를 기점으로 좀 2배가 올랐어요.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어느 순간 굉장히 시간도 빨리 지나갔고 2배가 어느 또 올랐는데, KRX 시장은 한국 투자자만이 쓸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특히 시세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KRX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KRX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민간 주체고요. 국가 감독을 받고 특수 법인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국가 감독 하에 운영이 되고, 이제 금과 관련해서는 거래 수수료의 세금에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른 우리가 ETF를 한다고 하면은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15.4%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KRX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다. 그리고 다른 이 금융상품을 투자할 때보다 더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LBMA, 이 런던 금시장협회, 자, 여기서 인증된 금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의 고품질 골드바로 이제 우리가 받아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금액을 납부하면은 살 수 있고요. 근데 일단은 저는 KRX 같은 경우는 실물로 가져오는 건 좀 별로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주고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싸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KRX 같은 경우는 이제 ETF를 대안적으로 사용하기 정말 좋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러한 세금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거래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가장 싸고 소액으로 가능하고 좀 뭔가 편리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현금 확보도 금방금방 되니까요. 그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래서 결국 이 실물이냐, 이제 아니면은 종이 상품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실물 투자 같은 경우는 이런 전쟁 리스크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극단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들고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인지 이거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해외 부자들도 자기 집에 보통 금 보관하지 않고요. 이게 전문적으로 보관하는 업체가 있대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금 보관 업체에 보관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통장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뱅크런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파산할 경우에 내 돈을 못 돌려받지 않을까, 그러한 좀 불확실성들이 고액의 자산가들로 하여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도난 위험, 그리고 전쟁 리스크, 또는 시스템 붕괴 요인, 아니면은 자본이 통제되었을 경우에 안전한 관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실물금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 실리콘밸리 은행 해당 은행 파산 사태 이후로 은행 시스템에 대한 건전성 악화, 그리고 인식에 대한 변화가 발생되면서 이제 부자들도 실물 금을 사갖고 도난 위험 때문에 자기 집에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보관을 하는 선택지로 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서 보관한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싱가포르 공고 같은 경우는 최근 1년간 이러한 고액 자산가들의 보관율이 80%가 증가했다고 해요. 이 해당 보관소는 공항에서 많이 가깝다고 하고요. 6층 높이에 산엄한 보암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공고 같은 경우는 넓은 공간으로 수천 개의 안전 보관함이 있다고 하고요. 이런 쪽으로 이제 보관하는 수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실물보다는 빠르게 구입하고 판매 가능한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ETF, 그리고 우리 국내 투자 같은 경우는 KRX 시장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금 투자에 정답은 없어요. 각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실물 투자도 하고 있지만 KRX 시장은 정말 좋게 대안적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결국 선택은 이제 각자 맞는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근데 한쪽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선은 이 금 투자라는 게 금만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실제로 이제 좀 연배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금 애호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금이라는 게 왜 그럴까 보면은 일단 금으로 망한 사람은 없다. 금은 횡보기와 조정기가 상승한 구간에서 길게 발생되긴 하더라도 망하진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에 보유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그냥 사실 대부분 금에 차지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는 이제 금 플러스 부동산적인 요인으로 안정지향적인 분들은 가져가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보통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기가 호황기에, 경기가 성장하는 국면에서 통화량이 증가할 때 굉장한 유리한 자산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더 그렇죠.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경기 불황기에 통화량이 증가할 때 올라간 자산이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이 올라갈 때는 부동산이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데 금은 조정과 횡보를 굉장히 길게 하죠. 10년 동안. 근데 금이 올라간 시기에는 부동산 불안정한데 반면에 금이 계속 올라가 주니까 이게 서로 통화를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동산, 땅이나 이런 것도 방어가 되고 금도 같이 방어가 되니까요. 그래서 완전 난 투자 잘 모르겠고 그냥 안전하게 가고 싶어 하신 분들은 부동산과 금 이거 그냥 두 개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또는 어느 정도 현금성 자산까지 달러와 엔화 이런 쪽으로도 같이 바라보는 것도 현재 구간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단순히 그냥 내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수익을 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금과 은에 대해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도 오를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과 은을 많이 집중해서 보고 있지만 현재 되게 특이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무엇이냐? 원래 금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 S&P 500이나 아니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갇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금이 대세적으로 올라가는 슈퍼사이클 1기와 슈퍼사이클 2기에서는 항상 금이 강세를 볼 때마다 미국 주식시장이나 국내 주식시장은 박스권에 갇혀서 10년 가까이 횡보만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정말 특이하게도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금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와, 저도 이거 정말 특이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보면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그리고 우리가 기술에 대한 성장 속도가 과거보다 2000년대 들어서고 나서부터 더 배수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수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성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런 기술주도 실적이 나타나잖아요. 과거 기술주 하면은 버블이 나타나면은 보통 실적 없는 버블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특이한 사항은 실적이 찍히는 강세가 나타났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런 해당 강세도 중간중간에 큰 굴곡은 그냥 통화 유동성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변화 기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인공지능, 로봇 이거는 같은 슈퍼사이클을 밟고 있기 때문에요. 같이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우주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산업의 성장이 실제로 발생되고 있으면서도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들이 같이 발생되는, 그러니까 양극화가 발생되고 있다 이것도. 그래서 저는 금과 은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러한 구매력이 있는 구간이 왔을 때는요, 로봇과 AI 이런 종목들도 반드시 바라보면 좋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미국 주식은 좀 반영이 다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 보면은 신흥시장 특히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같이 몰려들고 있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됨에 따라서 정치적인 공략 중에 하나가 코스피 5천이더라고요. 실제 코스피 5천 가냐 마냐 그건 일단 중요하지 않고 그만큼 증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AI 100조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AI와 로봇, 중소형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전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지금이 아마 시작점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의 반영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게 저는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분배한다면은 안전한 성향은 조금 더 이제 방어적으로 금과 은을 많이 찾아내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 위험 선호가 좀 더 높다 하신 분들은 금과 은은 한 20% 정도 놓고 좀 더 위험한 자산들을 적기를 조금 더 포착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 모든 자산들은 사이클 흐름에 거쳐서
움직이게 되고 보통 매수 시점은 역발상 구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구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보면은 심을금만이 답이라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 틀립니다. 투자나 위기 대비나 또는 상속 증여, 이 목적에 따라 금에 대한 구입 형태는 다를 수밖에 없고요. 진짜 정답은 금이란 자산을 목적에 맞게 분산하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굉장히 많은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장에 대한 사이클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건 자산별로 기간과 그리고 사이클적인 파동이 각기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산별로 움직이는 기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공부했을 때 적기를 포착하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도 10월 달부터 이거 진짜 강세 사이클이 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바라본 투자자기도 했었고, 특히 이 커브핸드 패턴이 금에게는 20년 동안에 형성되었던 파동이었고요, 은에게는 50년 슈퍼 커브핸드 패턴이 발생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 투자를 조금 더 많이 좋아하고 같이 바라보면서도 새로운 이런 기회들을 많이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샌드폭스 채널 방문해 주시면은 여러 이러한 정보들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